우리가 지금 경제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출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유리해진다는 상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수출하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그랬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자동차 주가는 뭐 이렇다 할 수혜를 보지 못하는 듯한 뭐 오늘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오늘 그 이주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매출에서 미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한 4분기 때부터 달러가 강세로 간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역으로 얘기하면 원화가 약세로 간 건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집권 뭐 요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계 관세들을 부과를 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될 거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약세로 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환율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하고 서로 이제 상계가 되는 것이지 이게 넷으로 봤을 때 플러스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관세부가 위협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현대기아차 이제 판매보증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러 부채거든요. 달러 부채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이제 비용을 또 많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미국 시장이 우리 비중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한미 FTA가 있는데 보편 관세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거기에 또 과세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FTA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후퇴할 수 있는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 일기 집권 때도 보게 되면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 안보에 밀접한 연관이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세에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FTA 자체도 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미국이 우리 자동차까지 어떻게 건드릴지 예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머니 변수니까 M 변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수가 있어 그 E 변수고 저는 최근에는 이 P 변수 정치 재반의 어떤 현상들의 영향들이 더 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린란드 이슈나 또는 최근에 파나마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경제와 무관한 이슈도 아니에요. 근데도 훨씬 경제 이외의 다른 변수로 크게 작동이 됐다. 근데 현대가 그런 이유는 저는 다른 요인보다는 최근에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평가가 절하되는 상황 또는 우리가 이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제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부터도 뭐 삼성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던 거죠. 근데 당장 오늘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건 뭐냐? P 변수마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미국에다가 지금 아예 철을 생산을 해서 현대차 공장에 공급을 하고 또 지금 24조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더 단시간에 나온 변수는 뭐냐면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를 구매할 수가 있다. 아마존에서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를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고정 틀을
내에서의 분석을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이상 노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주제를 위기의 현대차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왜냐하면 올해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가 경제도 그렇고 개인 경제도 그런데 저는 현대차만 툭 떼어놓고 보면 현대차는 올해가 오히려 호재다. 근데 그 호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국내에서 저는 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변수죠. 오히려 미국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FTA 이슈까지도 더 뛰어넘는 아니,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미국 내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억나실 겁니다. 2022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와서 정의선 회장 어깨를 툭툭 치면서 땡큐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봐요. 트럼프 당선인이 정의선 회장 어깨를 툭 치면서 땡큐 이럴 거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2배로 하라고 하지 않을까? 바로 그 옆에는 일론 머스크가 서 있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협력합시다. 지금 왜냐하면 자율주행 호재도 있죠. 미국 내에서의 제철 생산 호재도 있죠. 또 지금 미국의 추가적인 투자 호재도 있죠. 저는 뭐가 위기죠? 야, 그럼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었을 중에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 이제 철부터 자동차까지 다 생산을 하면은 뭐 관세는 이제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 또 아쉬운 거는 환율이라는 게 이제 정점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후에 효과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악재였다가 정점만 보면 이제는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미국에서 다 만들면 이제 그 효과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 환율에 대한 그 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뭐 맞습니다. 뭐 저희가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싼 가격에 생산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수혜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지금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출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물량을 생산하고 그리고 현지 밀착형 경영을 해야지만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좀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 기반의 확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좀 협의가 논의됐었던 웨이모와의 어떤 자율주행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차량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또 파운드리 비즈니스로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율주행차 같은 어떤 미래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도 국내 사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투자 전략은 어떤 현대차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미래차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전 팀장님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게 저는 제가 무슨 어떤 편향적으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다양한 분석 중에서 이 사람을 통한 분석, 이른바 이제 CEO 분석 비법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호세 무뇨스예요. 바로 이제 현대차 최고 경영자가 됐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우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에는 지금 뭐 활로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쉽지 않죠. 유럽 시장은 워낙 뭐 여기는 레드 오션입니다. 뭐 이른바 독일차 또 이런 유럽차에서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른바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첫 번째 허들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지 생산이 되느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가 현지 이 딜러와의 관계인데 이게 호세 무뇨스가 이 되면서 지금 아마존 오토스를 열었다라는 것은 딜러에게 지급돼야 되는 이 가격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15분 만에 차량 판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약진의 또 당당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올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악재 요인도 분명히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좀 철강이 남아 돌아서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현대제철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길게 보고 공격적으로 지금 경영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 테슬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딜러 없이. 근데 사실 요즘 딜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다 유튜브로 다 검색한 다음에 차 결정 나면 그렇죠. 이제 딜러의 그 수수료만큼 깎아주는 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자동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이 한동안 좀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기차로 오면서 일본 차의 존재감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닛산하고 이제 혼다가 이제 합병을 해서 뭔가 일본에서도 변화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테슬라만큼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아직 안 되고 아니면 전기차만 봤을 때 BYD 같은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또 일본이 또 따라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일본 차들이 최근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좀 많이 올렸고 그리고 전기차가 부진한 틈을 타서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굉장히 좀 빛을 발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토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혼다나 닛산을 보게 되면은 사실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전기차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혼다나 닛산이 전혀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다랑 닛산하고 서로 합병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거대 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임팩트 있는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부를 보게 되면은 닛산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리더십도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혼다가 닛산을 좀 구조해주는 이런 합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회사가 서로 합쳐졌었을 때 이제는 시너지를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복된 사업 영역이나 아니면 모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피아트 크라이슬러 미국 업체를 인수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이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두 회사 합치고 난 이후에는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토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쟁력은 점점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대기아차가 일본 업체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빈 공간을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로 대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전제 조건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차와 한국차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 업체들한테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일본이 토요타를 제외하고 어떻게 합병을 해가지고 뭔가 적응해보자는 이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합병이라는 것은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항상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뭉뚱그려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왜 발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토요타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그다음에 현대차는 더 경쟁력을 올렸죠, 그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독일차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올리다가 좀 주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볼 때 첫 번째 지금 차량 이른바 오토모빌 마켓이 어떤 축으로 가고 있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친환경 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축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뭐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복스바겐도 그렇고 쭉 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S예요. 네. 한때 미국 시장에서 이른바 일본 차들이 곽강을 받았다는 것이 장고장이 미국 차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죠. 한국 차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국 차보다 나은 듯 했지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일본 차 그러면 10년을 타도 이른바 중고차 우리가 네. 이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중고되는 그 가격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단연 빛을 발휘하는 것이 일본 차 아니면 독일 차예요. 근데 그랬죠. 독일 차는 이제 네. 부품값이 좀 비싸죠. 네. 근데 독일 차보다 일본 차가 미국 시장 내에서 빠르게 90년대에 경쟁력을 가져갔던 것은 바로 가격이죠. 근데 자, 합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친환경에서 정말 갈목 상대할 만한 정도의 약진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두 회사가 그동안 뿌려놓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정도.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AS, 그다음에 가격인데 그러면 합병을 해서 훨씬 싼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의 경쟁력이나 중국의 경쟁력만큼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병한 것은 위기의 혼다, 위기의 닛산의 문제점을 잠깐 좀 줄여주는 정도지 현대차를 뭐 거뜬히 앞설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약진일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중국차? 에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타는 시내버스에서는 중국차가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많이 있어요. 네, 맞죠. 실제 우리는 지금 중국산 전기버스를 매일매일 타고 다녀요. 네.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뭐냐. 어느덧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저게 주로 이제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에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지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주로 이제 20대 남성들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전기차. 그래서 괜찮은데 별 문제 없는데 싼데 네. 그게 다 친환경이거든요. 네. AS 문제 좀 해결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속도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우리 시장도 좀 잠식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쟁자는 반도체가 됐든 차량이 됐든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의 그런 변화보다는 중국을 더 견제하는 게 맞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제가 12월 그 판매 대수 이런 거 보니까 주로 현대 기아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위주의 성과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이브리드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브릿지로만 봐야 될지 얘도 하나의 엄연한 장르로서 자리를 잡을지 그렇다면은 현대기아는 지금 하이브리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 이미 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차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네. 있는 하이브리드고 뭐 그런 거는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 뭐 그 이상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가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판매를 금지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게 하이브리드 차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대체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하이브리드를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또 이미 모델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네. 있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차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메이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굉장히 네. 경쟁력이 좀 이게-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의 약진은 일본차, 한국차한테 굉장히 좋은 변화고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네.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전기차이기 네.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앞으로 뭐 테슬라나 BYD 이런 메이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뭐 요거를 이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미래 어떤 전망이나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이브리드를 운운하는 것은 네. 사실상 일본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요. 네. 또 유럽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전의 문제. 왜냐하면 그렇죠. 캐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가려니까 결국 배터리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로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뭐냐? 이것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안전 안전의 문제.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충전의 문제죠. 그렇죠. 심지어는 유럽을 가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안도라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충전이 쉽지가 않아요. 네. 렌트를 하더라도 전기차를 렌트를 하더라도 그렇죠. 인프라가 좀 떨어지죠. 인프라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보면은 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네. 전기차 충전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화재가 발생하니까 지하로는 주차하지 마세요. 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과 충전이란 말이에요. 안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캐점에 그래 하이브리드가 차라리 나아. 자, 좀 연비는 적으면서 기름은 아끼면서 그래도 충전 문제도 해결되고 네. 또 안전도 보장되고 그래서 과도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하이브리드로 가요?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긴 다. 테슬라는 하이브리드로 갑니까?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향은 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 안전과 충전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충전도 이른바 우리가 범용식으로 해서 어디에든 꽂아도 되는 식으로 지금 발전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럽에서도 일부 지역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당장의 이 캐점 상태에서는 매출을 이 생산이나 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이런 사이에 또 앞질러 가 보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과제, 배터리 2차 전지의 과제도 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생산하느냐. 네. 그다음에 충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충전 기술을 얼마나 좀 급속도로 발전시켜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곳곳에 좀 정착시키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예. 그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휴대폰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도 회사별로 충전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다 들고 다니고 막 해야 됐다가 스마트폰이 와서도 사실은 좀 달라졌다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하나로 묶였는데 그럼 전기차도 충전 문제가 결국은 그렇게 해결이 되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론 어디가 될런지는 뭐 선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에 이제 브릿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뭐 생기는 캐즘 이거에 대해서 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이라면 그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캐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캐즘은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이거는 22년부터 캐즘 얘기가 들은 것 같은데 이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캐즘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를 봤었을 때 2023년도 네. 정도가 이제 글로벌리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좀 정점을 찍고 뭐 이제 작년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완성차 메이커들이 출시하는 전기차들이 차세대 전기차들이 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6년도가 굉장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미국은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ACC2라고 해가지고 Advanced Clean Car Act라는 게 있는데 요게 2026년도부터 발현이 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를 따라가는 다른 주들도 이거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유럽은 25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도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신차 라인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로 들어서면서부터
기존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신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올해 뭐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부터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전기차 판매 사항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현대차처럼 현대기아차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라인업을 확충을 하면서 확대를 해왔었던 메이커들도 있지만 지금 전기차 출시를 조금 늦추면서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들 뭐 이렇게 좀 늦춘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는 건 한 2028년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깜짝 놀랄 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헌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경천동자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28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술적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대체로 지금 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가는 게 한 2027년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머세디스가 벤츠가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를 내서 화제가 났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무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캐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027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도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 2028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규제 대상, 실제 사용 대상이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이 돼 버리면 그때는 안전하면은 급격히 급물살을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결국은 이 싸움에서 그 부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명료한 건 안전하냐. 결국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정보 효율부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자율주행이 얼마만큼이나 급진전이 되느냐. 실제 지금 중국이 오히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도 상당히 빨리 당기자라는 이야기가 머스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는 얼추 2027년, 28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좀 뭔가 변화가 있는 시기가 대체로 앞으로 2, 3년 이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를 보면 이제 이미 내연차에서 성공한 차종을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지금 시장을 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건 같은데 이게 정말 캐즘이라고 하면 이제 꺾인 건 캐즘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시 전기차로 다시 가고 그 사이에 잠깐 밀리는 게 캐즘이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순수한 전기차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안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그런 차량까지 BYD나 이런 쪽이 침투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국 차가 의심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은 이제 엔진이나 뭐 미션에 대한 의심일 텐데 전기차라고 하면 사실 배터리랑 모터인데 뭐 중국하고 한국차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캐즘 얘기하면서 막 하이브리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BYD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BYD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유력한 글로벌 그렇죠.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배후에 업고선 네. 엄청난 가격 경쟁력과 물량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수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한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항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그 국내에도 진출을 하죠. 본격적으로 BYD가 진출해서 판매를 시작을 할 건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대비해서는 또 월등히 싸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구점이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구매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럼 내수 시장에서 이게 올해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수입 메이커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브랜드 파워를 많이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독일 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브랜드 파워를 구매하는 그렇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충전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AS망이나 충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춰진 건 결국에 현대기아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격의 소구점이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결국에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어떤 주류를 좀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중국의 이런 부상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나 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견제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진출 속도를 늦추고 따라갈 시간을 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차가 포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아주 정말 평가절하 실제 그랬죠. 가치보다도 더 이른바 그랬죠. 이제 브랜드 가치죠. 한국산이라고 하는 거, 또 현대라고 하는 심지어는 미국의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혼다의 로고가 휘어진 것이 헌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그랬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무시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 우리의 위상이나 국가 브랜드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변수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스 변수인데 가격 변수에 있어서 워낙 경쟁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차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뭐 중국차 누가 타? 이렇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BYD가 이미 구상하고 있는 것도 발표를 했잖아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BYD가.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브랜드가 진출한다라는 것은 AS 공장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중간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완성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방에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BYD를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또 프로모션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왜? 한국의 전기차를 진출해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높은 벽인데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어느 순간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도 중국은 상당히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작정하고 BYD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뛰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날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전 드립니다. 자동차인데 이제 날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구글의 업데이트도 안 되는 그런 그 화웨이의 그런 그 타블렛들이 굉장히 뭐 10몇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 모든 거를 감수하고 또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자동차에서 한 7, 8배의 가격 차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가격이라면 우리도 긴장을 좀 하긴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전기차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면 두 번째 주제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